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이제 그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국회의원 모셨는데요. 이 김두관 국회의원은 이제 그 이장을 거쳐서 군수, 또 도지사,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다 역임을 했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풀뿌리 자치 현장인 마을 이장에서 장관 도지사, 지금 재선 국회의원인데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좀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치분권 전도사 김두관 화이팅! 강원도 오랜만에 방문하셨어요? 예, 뭐 1년 전에도 방문하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하고 인연은 저 2003년에 행정자치부 장관 할 그 해에 굉장히 큰 태풍 루사 태풍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제가 건의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포를 하시고 강원도 양양, 속초, 뭐 고성 이쪽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지연 현장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86년 겨울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제가 설악산에 와서 4박 5일 했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한 30년 전에 아니면 한 20여 년 전에 또 강원도를 방문하시고 오늘 행보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강원도를 이제 방문을 하신 건데 이제 김두관 의원 하면 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이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평가를 좀 어떻게 해주시는지요? 우리 정부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서 3기 민주개혁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핵심 도시를 만들어서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렸었고요. 그 노무현 정부를 이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맡게 됐는데 두 정부에서는 지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소가 됐고요.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제 국정을 맡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선언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10일에 출범하는 4기 민주개혁정부에서는 가감한 지방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화국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비전을 제가 꿈꾸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뭐 점수로 준다면 한 7, 80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좀 김두관이 역할을 하라고 많은 가업들을 남겨주셨는데 내년 4기 민주개혁정부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면 정말 서울공화국이 되고 지방과 중앙은 정말 여러 가지 교통, 주택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지방은 지금 소멸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가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어떤 대선 또 국가 경영을 꿈꾸는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경험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김두관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런 제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 정부의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70점, 80점 평가를 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20점, 30점을 이제 다 채우셔야겠네요. 예, 이제 세계 선진국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연방 국가이거나 강력한 지방 분권 국가거든요. 미국은 50개 주 연방이고 영국 말할 필요도 없고 독일도 16개 주 연방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큰 연방 국가고요. 우리가 이제 스위스는 굉장히 인구도 900만 이하고
또 면적도 경상도 전체 크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26개 칸톤으로 2,200개의 개마인대로 이루어졌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연방국가입니다. 대통령도 주지사들이 7명이 돌아가면 윤번제로 1년씩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직접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선진국을 살펴보면 연방국가이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분권국가인데, 프랑스 헌법 1조에 프랑스는 분권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도시 파리는 인구가 21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렇게 분권이 잘 되어 있어요. 일본도 간동하고 간서지방이 좀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에 모든 일극 중심으로 가는 나라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교육, 정보, R&D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를 전국에 한 5개 정도를 만들어서 일극 중심이 아니라 다극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재편을 해야만이 지금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위해서도 저는 강력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확실한 답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이제 도전이 2번째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재도전인 만큼 좀 각오가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2012년은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재임 중에 도지사 4년 임기 중에 2년을 하고 도지사를 정리하고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이렇게 야권의 단 한 장의 필승 카드라고 저한테 권유를 했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제가 많이 준비가 부족했더라고요. 또 10년 전에는 제가 국회라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또 기획되고 집행되고 이런지를 제가 그래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은 경험들을 했고 또 좀 이렇게 학습도 하고, 또 2012년에 제가 대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했는데 유럽 사회를 보고 듣고 느낀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사회 폭을 좀 넓혔다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2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준비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선 정책 주요 정책으로 기본 자산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본 자산제가 어떤 건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특히 이제 소득도 뭐 격차가 크지만 특히 자산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지수가 미국, 중국, 영국을 다 뛰어넘고 대한민국 1위거든요.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한 45%를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국민 기본 자산제는 불평등 해소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건데요. 태어난 아이들이, 신생 아이들이 한국에 30만이거든요. 30만 태어난 아이들에게 우리 국가 예산으로 3천만 원 정도 그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하고, 그 3천만 원 신탁을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20살 될 때 6천만 원 정도 현금을 주거나 6천만 원 지분에 해당되는 주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청년들에게 종잣돈을 주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회에 첫 출발할 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이 수저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이 흙수저나 동수저로 태어나는데, 금수저는 안 될지라도 은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에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본자산제를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이 자유원 있잖아요. 보육원에서 그 어린 고아들 보육원에서 맡아서 18세까지는 이렇게 키워줍니다. 케어를 해주는데 18세가 되면 보호아동 종료라고 해서 보호아동 종료라고 해서 18세 되면 이제 그 보육원에 퇴소를 시키는데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주거든요.
근데 500만 원 쓰고 나니까 일자리도 구하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만약 기본 자산제가 있었다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겠죠. 대학 등록금을 할 수도 있고 뭐 친구끼리 한 5명 모이면 한 3억 되니까 새로운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또 자녀들이 20살 되면 부모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줄어들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자산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이 생기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그 30만 아이들에게 3천만 원 준다. 9조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 2021년도 예산이 585조고 내년 되면 600조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예산의 한 1.3% 해당되고, 그 재원은 상속증여세가 10조 넘거든요. 상속증여는 사회적 자산이 숨어 있는 겁니다. 상속증여세 속에. 그래서 이 상속증여세를 특별 내교로 해서 이 기본자산제의 재원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체계하고 전혀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뭐 300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0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9조 정도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1.34% 되는데 얼마든지 당장 실행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해서 제안을 했고요. 서서히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높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에 중요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또 청년 정책으로 채택해 주기를 당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하고 일부 좀 이제 상충이 될 수도 있고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을 더 차별화를 두시는지요? 이제 기본소득하고 기본자산제가 이름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기본소득은 매월 얼마씩을 정기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당 용해인위원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 한 분한테 연 6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5,200만 다 주니까 한 318조 정도 들어요. 전체 우리 예산의 절반 넘는데, 그걸 당장 시행하려고 그러면 0세에서 8세까지 주는 아동, 월 10만 원 주는 아동수당, 또 65세 이상 중아이 70%에 주는 노인수당, 노령수당 30만 원,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주는 이런 수당,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이 기본소득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복지체계를 완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는 그게 가능할지 그것도 뭐 좀 불확실한데 당장 실행하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연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월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게 기본소득으로서 우리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1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시리즈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어필한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제안을 해놨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후보 등록하면 이재명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하고 기본자산제, 또 기본소득, 또 여타 주택,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이런 주요 현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또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안했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동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제안을 하셨고 이제 그쪽에 동의를 예. 받으셨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네, 한번 나중에 그 두 분의 배틀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달 중에 이제 곧 당 대선 기획단이 출범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선 일정이라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일단은 뭐 당내 대선 주자들을 다 포함해서 한 총 10명 선 정도가 되는데 뭐 이제 1차 관문을 또 거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당이 아마 저 대선 경선에 오늘 우리 최문순 지사까지 출마를 선언했고 아마 많으면 한 10명, 작으면 한 9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은 이제 본선에 6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언론에서 말하는 빅3는 다 들어갈 테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다 비슷한데 지지율이 거기서 이제 3명 정도가 들어갈 건데, 제 개인 희망사항은 뭐 3등 정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뭐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해 주시리라 믿고 본선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문순 지사 그리고 이강재 의원이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두 분이 다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같이 경쟁을 이제 하게 된 입장에서 두 분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어떠신가요? 이강재 위원은 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데 중간에 지사를 그만두고 공백이 많아서 그러는데 뭐 나름대로 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시제라는 싱크탱크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기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탁월하게 하시고요. 또 최문순 지사님은 강원도정 한 10년 정도 보셨는데 강원도정 도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최근에 개헌을 포함해서 이 자치분권에 대한 활동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당에서 이제 참 좋은 지방정부의 그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개정할 때라든지 이런 또 뭐 그 여러 가지 균형 발전 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갖고 계시고 이분이 또 언론계에 오래 계셨는데 민은 언노련 위원장을 하셔서 굉장히 그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갖고 계셔서 우리 당의 소중한 두 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료이면서 또 존경하는 선배이면서 또 선의의 경쟁자인데 페이프를 통해서 또 원팀을 만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에 승리하는 데 같이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당내 이제 주자들이 또 친노, 친문 이 정신을 계승해서 내가 다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해서 이렇게 하시는 더 정확하게는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 민주개혁 정부의 정체성과 가치를 정책을 전개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이제 영남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어떻게 보면 또 자치분권 지역주의 타파 이런 측면에서는 다 동지이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가치와 정책을 잘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이런 정책들은 제가 어쨌든 잘 전개해서 앞에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들은 정책 전개를 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잘 세워나가겠다 이런 각오로 좀 노무현 문재인의 계승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듯이 어쨌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그 실망을 드렸고 지금도 국민들께 염려를 많이 하시죠. 어떻게 보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불신이 가장 큰 게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공직자에 준하는 LH 임직원들이 그 준공직을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개인 사적 이익을 취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 공급 정책으로만 해결이 되고 세금 정책, 조세 정책으로만 해결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이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도권의 부동산 집중, 이 가격 상승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균형 발전이나 분권이 안 돼 있는 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모자란 공급 정책도 해야 되고 또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이런 걸 다 깎아주거나 면제해 줬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 세대나 신혼주부들이 이 주거권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이 주거권 안정 차원의 임대주택 사업을 권장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정책 의도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유동성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런 세제 혜택을 보니까 오히려 조세 피난처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공급 정책도 하고 세금 정책도 하고 또 산업 정책을 통해서 지방에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좋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김두관이 말하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연방공화국 형태로 지방에서 기회가 주어져야만이 이 수도권의 주택 문제 또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김두관이 주장하는 이 균형 발전 정책과 연방제가 나는 이 수도권의 교통, 교육,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문제로 또 이제 민심 이반이 많이 됐고 그 중에서 계층별로는 이제 2030의 이제 표심 이탈이 좀 민주당에서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 당대표 경선에 이제 돌풍이 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기존 정당,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청년의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를 하라는 그런 강력한 국민의 그 기존 정치에 대한 경고 메시지고 또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제1야당이 저렇게 이제 핵심을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면 그 여파는 당연히 정치권 전체도 미치지만 국정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에 영향을 많이 미치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핵심 경쟁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예비경선도 훨씬 더 우리가 멋지게 하고 흥행이 될 만한 이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덧 오히려 국민의힘이 뭐 새로운 방식으로 선출되고 국민의 관심, 유권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좀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그래서 저도 많이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데요. 저는 뭐 핵심 경쟁을 힘차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을 매우 주시하고 또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제 경남 지역에서 또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좀 그동안 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한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제 민주개혁 진영 뭐 당으로 말하면 우리 민주당의 그 대선 승리의 방정식은 오랫동안 호남과 40대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 이민은 영남 후보 또 영남의 민주개혁 세력 후보 이런 연합으로 어떻게 보면 대선 승리를 하고 국정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영남의 호남보다 인구가 배가 더 됩니다.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영남의 특히 PK 부울경에서 상당한 득표를 해야만이 이제 대선에 승리하는 방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는 또 어려운 영남에서 민주당을 오래 했고 9번 나가서 내가 5번 들어오고 4번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지역주의를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저한테 이제 리틀 노무현이라는 닉네임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민주당 영남 후보이기도 하고 또 2010년, 11년 전에 제가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도지사에 53.5% 당선되고 또 작년은 김포에서 당의 요청으로 양산에 가서 제가 10년 만에 또 국회의원 당선됐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기도 하고요. 어쨌든 당내 경선을 잘 돌파해서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말 지방 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연방공화국,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화국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금 OECD 기준으로 한 28위, 9위 하는데 삶의 질 수준을 한 10위까지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내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뭐 좀 당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한 입장이라서 당 경선 일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좀 백신 접종이 좀 어느 정도 좀 잘 돼서 마스크를 벗을 때쯤 우리 당내 경선을 하는 게 지금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이 좀 그런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도 보면 될까요? 해석은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책 현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여전히 좀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전 세계 유일 분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해법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이제 설치를 하자 이런 이제 범도민적인 또 움직임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남북 강원도가 크게 존재하고 있고 상당히 남북 관계가 긴장 속에서도 강원도는 일찍부터 이제 교류와 협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또 동서독도 그 통일 과정을 보면 접경 지역의 그 주가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과감하게 지원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는 굉장히 좋은 나는 컨셉이라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도 당연히 재개돼야 하고 특히 하천이나 철원 쪽에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걸 조성해서 북한의 노동자 근로자들이 우리 남쪽으로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거나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방식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려고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4년 동안 미국 국정을 책임지게 되는데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우리가 만약 정권을 이어받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미국과 남북 문제가 단순히 남북 문제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미국하고 또 중국인데 특히 2+2 이 사자회담 이런 걸 좀 잘 풀어서 강원도가 남북 교류와 통일로 가는 평화로 가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희 강원도민일보 독자들과 강원도민들께 왜 김두관이 되어야 하는지 임팩트 있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강원도민 또 그리고 강원도민일보 독자들께 제 그 입장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위에서 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탑다운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시대의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풀이 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 막걸리 소주 마시면서 참 주민들 말씀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좀 위로 지도자들이 이 발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한국지방자치 역사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경로를 걸어온 사람은 지금까지는 김두관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 마을 이장부터 또 전문대 출신으로서 또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오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국정을 보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아마 민주주의의 그 위대성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강원도민일보 독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김두관 국회의원 모신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